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3시에 독백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노년이 되어서도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에 늙은 몸을 이끌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의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이 감사가 아닌 무관심, 심지어는 모욕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64세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사비로 산 영양제와 분유값, 그리고 손주를 돌보겠다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오순도순 살 거라 믿었던 그 시작은 고작 3일 만에 거실 소파 생활, 매일 젖병 씻기와 식사 준비,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칫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린 마지막 결정타는 다름 아닌 에어컨 리모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유난 떤다고 하고 아들은 엄마더러 좀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 집안 어디에도 온전히 그녀 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아무 말 없이 행한 단 한 가지 행동이 그 젊은 부부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게 될 줄은요. 결국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보란 듯이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동은 어떻게 그녀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자, 64세이고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되었고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낮에는 차를 마시거나 화초를 가꾸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지냅니다. 가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도 하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밤이 되어 사방이 조용해지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그 적막함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제게는 아들 박준호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 그곳에 자리를 잡았죠. 기계무역회사에 다니는데 작년에 이수진이라는 얌전해 보이는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출을 끼고 6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결혼하던 해에 저는 아들 부부에게 계약금으로 쓰라고 5천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준호는 죽어도 안 받겠다며 자기들 힘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 아이들 형편에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저는 이건 엄마가 주는 결혼 선물이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라고 고집을 피워 겨우 받게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아이들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날짜가 되면 자동 이체되도록 해뒀죠. 아이들에게 감사를 바란 건 아닙니다. 그저 자식이 힘들 때 부모로서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었고 제 생활비를 조금 아끼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행도 안 가고 명품도 안 사니까요. 연금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오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손주 민준이가 태어난 건 올 초였습니다. 그때는 산후조리를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을 방해할까 싶기도 했고 사돈댁 식구들이 많아 친정어머니가 봐주신다기에 별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사진이나 영상통화로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 몸이 근질근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릴 적 열이 나서 보챌 때처럼 기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아직 몸이 다 안 풀렸는데 요즘 저도 야근이 너무 많아서 민준이 볼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대구 와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이라도 좋고 2달이면 더 좋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쿵 하더군요. 기쁜 건지 짠한 건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몇 달을 기다린 전화였으니까요. 파출부가 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손주를 보고 싶었고 내 새끼들 곁에서 며칠이라도 살고 싶었거든요. 내일 당장 갈게. 저는 소풍 가는 초등학생처럼 덜컥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신이 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쓸 물티슈, 아기 로션, 옷까지 한 보따리 샀고 몸이 허약하다는 며느리를 위해 고급 홍삼도 2세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용돈으로 주려고 30만 원도 봉투에 넣었죠. 짐을 싸면서 상상했습니다. 낮에는 유모차를 밀고 공원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골국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 말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오붓한 그림.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싶어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구행이 호강하러 가는 게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배우러 가는 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KTX가 동대구역에 들어설 때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대구 날씨는 남양주보다 훨씬 따뜻했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역을 빠져나오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에 구겨진 셔츠를 입고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웃더군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너희들 보러 오니 좋기만 하다. 차는 아들 부분의 아파트 입구에 멈췄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라 꽤 번듯해 보였습니다.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아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얼굴엔 미소를 띠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수진이는 편한 원피스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예전처럼 예의 발라 보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내가 소고기 무국 좀 끓여왔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저기 마스다가 제가 짐을 내려놓자 며느리는 슬리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민준이가 기어다니는 구역이라 들어오실 때 꼭 신발 갈아 신으셔야 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해간 용돈 봉투와 홍삼, 아기 용품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너희 몸보신하라고 산 거고 이건 민준이한테 맞나 한번 봐라. 며느리는 물건들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돈도 없으신데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저희가 돈 쓰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길은 홍삼 세트에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저녁 식사 때 민준이가 깼습니다. 쪼글쪼글한 얼굴에 눈망울이 포도알처럼 빛났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울음이 터지자 며느리가 얼른 제게 넘기더군요. 어머니가 한번 안아주세요. 사람 손 타는 걸 좋아해요. 아이를 받아드니 품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살살 흔들어주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몇 달을 기다린 이 작은 녀석이 제 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이부자리 봐드릴게요. 근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며느리가 뜸을 들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방이 2개뿐이라서요. 안방은 저희가 쓰고 작은 방은 민준이가 자야 해요. 저희도 번갈아 가며 애를 봐야 해서 어머니는 당분간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 소파 꽤 넓어서 편해요. 저도 자주 자요. 괜찮으시죠? 회색 천 소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길긴 했지만 한쪽이 꺼져 있고 팔걸이는 달아 있었습니다. 딱 봐도 편안한 잠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괜찮다. 나야 소파에서도 잘 잔다.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깐깐하게 구는 건가 싶었지만 애 봐주고 살림해주러 온 시어머니에게 문 닫고 잘 방 하나 내주지 않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웠는데 베란다 너머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고 윗집 층간 소음이 들렸습니다.
소파는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금세 뻐근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기였습니다. 전자 모기향 하나 피워주지 않아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가방에서 호랑이 연고를 꺼내 목에 바르고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지 목소리가 한 톤 높았습니다. 어우야, 시어머니 오셔서 너무 좋아. 아기 봐주시니까 나 완전 안심되잖아.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말은 저렇게 청산유수인데 정말 나를 생각하는 걸까? 정말 나를 위한다면 거실에서 자게 하고 모기향 하나 안 챙겨줄 수 있을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첫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도 트기 전 잠에서 깼습니다. 허리는 밤새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방문을 닫고 자는 식구들이 깰까봐 살금살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엔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밥솥엔 찬밥이 말라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랬겠지. 마음을 다잡고 빨래를 돌리고 부엌을 치웠습니다. 식탁을 닦고 아침 일찍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냉장고가 비었다기에 미역, 두부, 계란을 사왔습니다. 점심엔 시원하게 황태국이나 끓여줄 요량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자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국자를 놓고 방으로 뛰어갔더니 문도 안 잠긴 방에서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깼나 봐요. 배고픈가 본데 먼저 좀 먹여주세요. 전 이따 나갈게요. 저는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소파에서 자든 허리가 아프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새가 없었습니다. 기저귀 갈고 젖병 씻고 토한 거 닦고 점심 차리고 며느리는 멍하니 있거나 핸드폰을 보며 낄낄거릴 뿐이었습니다. 가끔 부엌 쪽으로 와서는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전 밥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입으로 칭찬만 하고 손은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일을 시킬까봐 도망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점심때 황태국을 며느리에게 듬뿍 퍼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직 몸조리 중이니까. 저기스 맞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전 좀 얼큰한 게 당기네요. 다음엔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돼요? 매콤한 거요. 위 안 좋아질 텐데. 괜찮아요.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조리원에서도 미역국만 먹어서 물렸거든요. 국물만 봐도 속이 느글거려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국 끓이지 마세요. 수진이 요즘 입맛이 변해서 그냥 대충 먹을게요. 저는 묵묵히 제 국그릇을 비웠습니다. 사실 저도 위가 안 좋지만 찬장에 있는 인스턴트 김치찌개 팩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둘째 날 밤엔 모기가 더 많았습니다.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민준이가 울자 안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또 배고픈가 봐요.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겉옷을 걸치고 일어나자 방문이 달칵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이 가족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속이 쓰려 누룽지를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나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밍밍하지 않아요? 입에 안 맞으면 계란 프라이라도 해줄까? 며느리는 대답 없이 아이를 안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집이 너무 습하네. 제습 좀 할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저녁 기다리지 마세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온 지 3일째 저는 파출부처럼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처럼 굴며 가끔 얼굴이나 비치고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여기 쉬러 온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돈 안 되는 늙은 보모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며칠만 더 있다가 안정되면 집에 가야지 하고요. 하지만 그날 정오, 고양이도 더위에 늘어질 만큼 무더운 날씨에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가 제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거실창으로 서양 햇빛이 들어와 바닥이 뜨끈했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재우는데 아이 목덜미와 겨드랑이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놨지만 미지근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아이 이마에 맺힌 땀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100일가 지난 아기가 땀띠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큰맘 먹고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에어컨이 돌아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자 살 것 같더군요. 품에 안긴 민준이도 칭얼거림을 멈추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소파 위 아기 침대에 눕히고 옆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탁 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가 에어컨 아래 서서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낮에는 에어컨 켜지 마세요. 밤새 틀어놓는데 낮까지 틀면 이번 달 전기세 폭탄 맞아요. 순간 멍했습니다. 에어컨 날개가 닫히며 윙하는 소리가 멈추자 거실은 다시 찜통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얼굴엔 여전히 그 옅은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민준이 더울까봐 그러신 건 알겠는데 이거 전기 엄청 먹거든요. 선풍기로도 충분해요. 저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땀범벅인데 선풍기로 충분하다니요. 딱 10분 켰다. 애가 땀을 너무 흘려서.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소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신 거 아는데요. 저희 지금 대출금에 관리비에 기저귀 값까지 나가서 진짜 빠듯해요.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든 민준이만 바라봤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10분 켰다. 애가 더위 먹을까봐. 며느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선풍기로도 열 식힐 수 있어요. 아니면 베란다 문 좀 열어두세요. 며느리의 화법은 항상 이랬습니다. 말투는 상냥하지만 내용은 가시돋친 말들. 대놓고 싫은 티는 안 내지만 고지서, 부담,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단어로 책임을 회피하고 저를 압박하는 방식.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시어머니 성격 이상하다는 빌미만 줄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풍기로 충분하다면 네가 봐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저 방금 잠들었는데요. 아직 잠이 부족해서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못 잤다. 리모컨을 제자리에 두고 민준이를 안아 며느리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에어컨 못 켜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쪼들려서 그래요. 어머니가 오래 계실 거니까 아껴야죠. 방문이 닫히는 순간 주먹진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구석의 공기, 음식,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선풍기 앞에 앉아 꺼져버린 에어컨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누군가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최소한의 편안함조차 아까워한다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선풍기만 힘없이 돌아가는 고요한 거실에서 저는 짐을 쌌습니다. 며칠 전 설레며 풀었던 짐을 다시 챙겨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고구마죽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해두었습니다. 떠나는 마당에도 밥은 챙겨주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그게 제 천성인 걸 어쩌겠습니까?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올라간다. 민준이 잘 키워라.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오해세요. 저희는 그런 뜻 아니었어요 라는 변명만 들을 게 뻔하니까요. 아침 6시 반.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향하며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여행 다녀오시나 봐요? 아니요. 손주 보러 왔다가 집에 갑니다. 3일이면 충분하네요.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려나듯 제 마음속 미련도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은 켜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의무도 해명할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 남양주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니 텅 빈 집이 저를 반겼습니다. 적막했지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책상 서랍에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매달 40만 원, 30개월이면 일 2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도 고맙다, 힘들지 않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던 아이들. 그들은 오직 전기세와 기저귀값만 기억할 뿐 제 헌신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를 해지해버렸습니다. 점심때쯤 준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갑자기 가셨다고 놀랐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괜찮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잘 살아라는 말은 축복이 아니라 성극기였습니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닷새가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준호의 이름이 떴습니다. 3번이나 울리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체하는 거 잊으셨어요?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이체? 아, 대출금요. 지난번에도 자동이체 끊는다고 농담하시더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생활비 써야지. 언제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겠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뭐 실수했어요? 갑자기 가셔서 걱정했는데 엄마 화나신 거면 풀고 얘기해요. 대출금 이체일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준호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너 어린애 아니다. 나도 너희 비상금 통장 아니야. 대출받아 집 산 건 너희 부부 선택이지 내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 알아요. 근데 요즘 저희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힘든 건 너희 사정이고 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니? 엄마 안 도와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건 정 때문이고 안 돕는 건 내 권리다.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시간도 안 돼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집에 잘 가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가 상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응, 왔다. 저희가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혹시 무슨 서운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고칠게요. 제가 입을 때렸는데 며느리가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머니, 솔직히 저희 이번 달 정말 빠듯하거든요. 어머니가 대출금 도와주시던 거 저희가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끊으시면 은행에서 연체되고 진짜 큰일 나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내 안부 물으러 전화했니? 도움받으러 전화했니? 아니에요. 오해세요.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아서 혹시 에어컨 때문에 삐치신 거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뭐 아끼려고 그런 거지.
어머니 미워서 그랬겠어요? 말 참 쉽게 하는구나.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너 그날 웃으면서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다고 했지? 그게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었니? 어머니, 저는 저희 사정 알아달라고 한 거죠. 너희가 힘들면 아껴 써야지. 왜 나를 아끼려드니?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주 봐주러 가서 소파에서 자고 모기 물리고 눈칫밥 먹을 때 난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내가 더워서 에어컨 10분 켠 걸 가지고 쫓아나왔었거? 그래 놓고 뭐, 감정적?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저 산후조리 중이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넌 산후조리가 아니라 상전 노릇을 하고 있었지. 제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잘 들어라. 난 숨 쉬는 사람이지. 너희 집 ATM기도 아니고 파출부도 아니다. 내가 돕고 싶으면 돕는 거고 싫으면 안 돕는 거야. 며느리가 기막히다는 듯 허 하고 웃더군요. 그럼 앞으로 손주도 안 보시겠다는 거네요. 손주 보는 건 내 선택이지. 네가 나 협박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전화가 퀭 하고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의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카톡으로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이도 억울하대요 라며 구구절절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저녁 가족 단체 채팅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여동생이 만든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방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조카들, 며느리까지 있는 방이었죠. 거기에 며느리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성격이 변하나 봐요. 손주 봐주러 오신다더니 3일 만에 성질 부리고 나가버리시고 이젠 약속한 지원금도 끊으셨네요. 갓난아기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정서적 학대까지 당하니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글을 보고 분노보다 황당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는데 조용히 집에 온 게 정서적 학대라니요. 친척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오해 아니냐? 요즘 어르신들도 스트레스 많으셔. 서로 이해해야지. 수진이 고생이 많네. 애 키우랴. 시어머니 비위 맞추랴. 여론은 순식간에 며느리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를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만든 것이죠.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고 내가 2년 반 동안 대출금 갚아줬다. 에어컨 못 틀게 했다라고 써봤자 구차한 변명으로 보일 게 뻔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일주일 뒤 조카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중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동생이 꼭 와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사정해서 억지로 갔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친척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단톡방 글을 봤으니 수군거리는 게 당연했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와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세상에서 제일 약한 척을 하고 있더군요. 아이를 안고 친척들에게 인사하며 요즘 얘가 밤마다 울어서 그분이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하지만 제가 감당해야죠.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이름은 쏙 빼놓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잔을 들고 주빈석, 즉 아들 내외와 친척 어른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러는데 방금 누가 나보고 유난 떤다고 했나?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네가 내가 왜 갔는지 모른다고 했지? 그럼 오늘 여기서 내가 말해줄게. 다들 들어보세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식당 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구에 간 건 내 아들이 제발 와달라고 사정해서 간 거다.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너 몸보신하라고 홍삼의 용돈에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
그런데 넌 나를 어디서 재웠니? 모기향도 없고 에어컨도 안 켜주는 거실 소파에서 재웠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찬 투정? 내가 해준 국이 맛없다고 했지. 근데 넌 내가 땀 흘리며 애 볼 때 뭐 했니? 방에서 핸드폰만 했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가방에서 A사 용지 2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2년 반 동안 너희 집 대출금 갚아준 내역이다. 매달 40만 원씩 합쳐서 500만 원이 넘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서명한 자동이체 신청서야. 내가 이걸 왜 끊었냐고? 내가 더워서 에어컨 10분 켰더니 전기세 아깝다고 네가 달려나와서 껐잖아. 내가 그 꼴을 당하고도 돈을 대줘야 하니?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손주를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너희 비위를 맞출 생각은 없다. 내가 돕는 건 의무가 아니라 호의였는데 너희는 그걸 권리로 알더구나. 저는 말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왜 그러셨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통쾌함보다는 제 자존감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일 뒤 준호가 민준이를 안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며칠만 민준이 좀 봐주세요. 수진이는? 친정 갔어요. 당분간 떨어져 있기로 했어요. 저는 아이를 받아 눕히고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준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했어요. 수진이가 좀 이기적인 거 알면서도 시끄러워질까봐 모른 척 했어요. 엄마가 참아주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게 문제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갈등을 피하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양이 된 거다. 넌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야. 가장이라면 집안의 중심을 잡아야지. 아내 눈치 보느라 엄마를 하녀 취급하게 놔두면 되니?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엄마 이제 저희 안 보실 거예요? 저는 자고 있는 손주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와라. 밥도 주고 재워도 줄게. 하지만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는 않을 거다. 돈도 지원도 없다. 너희 힘으로 살아라. 그게 진짜 어른이다. 준호가 돌아간 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 없는 사랑은 배려가 아니라 방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서예교실을 등록하고 걷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간병보험, 실비보험, 노후연금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직원이 비상 연락처를 묻기에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요. 일주일 뒤 서예 첫 수업 시간. 저는 하얀 화선지에 4글자를 적었습니다. 인생청성 랜성산싱. 인생을 맑고 깨끗하게 깨어 살자는 뜻입니다. 글씨를 다 쓰자 옆자리 회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 씨, 끝나고 우리 팥빙수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우리는 햇살 좋은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희생을 계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먹은 팥빙수는 참 달고 시원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 여사님, 게 사료에 묻은 건 치사량의 수면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져오신 국물과 현장에서 압수한 약병 성분이 일치합니다. 올란자핀입니다. 경찰은 지은이가 도주했다며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두드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울지도 않고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석 달 뒤 지은이는 지방의 한 식당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공범이었던 오빠 태식이 다른 건으로 잡히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마주한 지은이는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빠 태식은 형량을 줄이려 동생과의 범행 계획을 전부 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고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것까지요. 모든 게 드러나자 지은이는 악을 쓰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깟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는 남편 데리고 평생 식모살이 할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 집 보고 결혼한 거야. 그리고는 저를 보며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더 털어놓았습니다. 왕 여사, 그거 알아? 3년 전 비 오는 날, 네가 주워온 그 똥개다리 부러뜨려서 쓰레기장에 버린 게 바로 우리 오빠야. 하하하, 그 죽다 살아난 짐승 새끼가 날 감방에 쳐넣네. 기가 막혀서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복덩이가 왜 지은이를 보자마자 그토록 무서워하고 적대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학대자에 대한 뼈에 사무친 기억, 핏줄에 대한 공포였던 겁니다. 녀석은 짖은 게 아니라 원수를 알아보고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민석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서먹함과는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이는 복덩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덩아, 미안하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멍청해서 너도 죽일 뻔하고 엄마도 못 지킬 뻔했어. 미안하다 정말. 민석이가 손을 내밀자 복덩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다가가 아들의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비로소 제 아들이 철이 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이와 그 오빠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을 내고 살던 집과 차를 처분해 그 돈의 절반을 지은 이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게 마지막 돌이라면서요. 이제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민석이는 회식을 줄이고 매일 정시에 퇴근해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립니다. 설거지는 여전히 엉망이지만 저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복덩이입니다. 악연이 사라지자 녀석은 3년 묵은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거실 한복판에 배를 까고 누워 차차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왔을 때 베란다에 있던 복덩이가 꼬리를 흔들며 멍, 멍 하고 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경쾌하던지 저와 민석이는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녀석은 못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키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행복하게 짖을 여유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전 죽어가던 생명을 구한 제 작은 선행이 결국 돌고 돌아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기억과 수호에 관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엄마,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전 우리가 복덩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복덩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이제 철든 아들이 있고 발치에는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수호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남은 생을 살아갈 희망은 충분합니다. 오늘의 실제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김 여사님의 작은 선행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열쇠가 되었고, 말 못하는 강아지 복덩이는 본능적인 충성심으로 완벽해 보이던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도 복잡하실 겁니다. 며느리 임지은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보았지만 남편 민석 씨의 무관심과 맹목적인 믿음이 이 비극을 키운 건 아닌지 되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복덩이가 없었다면 김 여사님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여사님처럼 기지를 발휘한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 간에 다른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복덩이처럼 주인을 지키려 했던 영리한 반려동물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돌멩이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저는 목소리를 떨지 않았습니다. 생각 많이 했다. 나 안 싸울 거야. 우진이는 너희 자식이지만 나는 너희 도구가 아니야. 10여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지은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난 이미 30년을 후회했다. 이제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제야 등 뒤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게 느껴졌습니다. 귀국날 새벽, 저는 휴대폰 CCTV 앱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6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 가로등 불빛이 대문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2개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남자, 그리고 담요를 뒤집어 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입모양을 보니 뭔가 투덜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막 돌아온 차림새는 꼬질꼬질했습니다. 공항에서 급하게 샀는지 얇은 점퍼를 걸친 민호와 헝클어진 머리의 지은이, 우진이는 하품을 하며 피카츄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대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민호가 열쇠를 꺼내 구멍에 꽂으려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보고 힘을 줘봐도 소용없었죠. 민호가 지은이를 돌아보며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야, 장모님, 진짜 자물쇠 바꿨나 봐. 지은이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깡이 어딨어. 민호가 문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유지,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써붙인 7글자.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그 작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지은이가 갑자기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우진이 놀라잖아. 엄마!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문 열어줘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민호가 문틈을 살피더니 욕설을 뱉었습니다. 와, 진짜 바꿨네. 노인네 진짜 돌았나? 그리고 그들은 옆에 쌓인 종이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쌓아둔 13개의 상자. 비닐로 덮어두고 팻말까지 세워둔 그 상자들.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함. 민호가 비닐을 걷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친 거 아냐? 자기 딸을 이렇게 내쫓아? 지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따기를 맞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릴 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은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문 열어주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할게. 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뭐 멋있는 줄 알아? 엄마 외로울 거야. 늙고 병들면 어쩔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아주 조용하고 좋다. 뭐? 인연 끊겠다는 거야? 손자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저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제 손톱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내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니? 난 너희 뜻대로 해주는 거다. 지은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 줄 알아? 알지. 제가 속삭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 속이 훨씬 깨끗하다. 5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폭발했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 진짜 미쳤어.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해. 이런 엄마도 내가 창피해 죽겠어. 저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우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찬물에 씻어 끓는 물에 데쳤습니다. 밥솥에서는 증기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올라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싱크대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이제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리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럴 배짱도 없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집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CCTV로 보니 민호는 상자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지은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쭈그리고 앉아 가끔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나오길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 아주 천천히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한 줄기 한 줄기 마치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듯이 오후 3시 반 카톡이 왔습니다. 임지은, 언제까지 장난칠 거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뒤, 임지은, 우리 쫓아내고 이겼다고 생각하지. 엄마 진짜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가면 어쩌려고 그래. 여전히 답하지 않고 베란다로 가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빨래가 펄럭이는 소리가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4시쯤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죽어 있었고 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나 이제 40 넘었어. 이렇게까지 망신 줘야 해? 옛날엔 안 그랬잖아. 옛날엔 다 내 편이었잖아. 우진이 생각은 안 해? 걔가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겠어? 자기를 쫓아낸 할머니로 기억하면 좋겠어?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다음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참았습니다. 지은이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날선 가시가 사라지고 얼음이 녹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갈 데가 없어. 어제 모텔에서 잤는데 우진이 계속 울고 나도 한숨도 못 잤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들어가서 씻고 밥만 먹게 해주라. 응? 엄마가 그랬잖아. 집에 언제든 내 밥그릇 있다고.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풀벌레 소리, 멀리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드디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짐 상자는 가져가라. 하지만 문은 안 연다.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임지은, 엄마 아직 화 안 풀린 거 알아. 그럼 조건을 말해봐. 우리가 다 들을게. 이번엔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의 상자들이 사라졌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새벽 6시에 택시 한 대를 불러 짐을 싣고 떠났더군요. 민호는 짐을 실으며 욕을 해댔고 지은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비몽사몽 엄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택시에 타기 전 지은이가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2개를 삶고 맑은 국을 끓이고 장아찌를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점심때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주고 갔습니다. 익숙하지만 삐뚤빼뚤한 글씨, 지은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가 지금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내가 자초한 일이지.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엄마가 해준 밥, 집, 돈.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한 번도 엄마한테 엄마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걸. 미안해. 당장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당장 다시 받아줄 거라고 기대도 안 해. 그냥 우진이가 할머니가 나버렸어? 라고 물을 때 가슴이 찢어졌다는 것만 알아줘. 엄마, 나중에라도 마음 풀리면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게 해줘. 우진이가 좋아할 거야. 엄마 건강 챙겨. 지은 올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지도 않았고 당장 그들을 찾아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남은 건 화해가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밉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거리를 두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이웃 최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독서 모임 하는데 같이 갈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 좀 감고 나갈게. 오늘 마침 시간이 나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나서 나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은 드디어 고요하고 넓어졌습니다. 거실 가구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손주 장난감이 쌓여있던 곳에 1인용 책상과 황동 스탠드를 놓았습니다. 일담한 소설책과 돋보기도 올려두었습니다. 부엌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채웠습니다. 두부, 콩나물, 볶은 김치. 냉동실엔 제가 먹을 1인분, 국거리만 소분해 넣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 삶.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은 동네 빵집에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임 여사님 오늘 혈색 좋으시네요 하며 덤을 주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최 여사와 문화센터 일본어반에 다닙니다. 나중에 혼자 벚꽃 보러 일본 가려고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요리 모임에도 나갑니다. 어느 날 술 한 잔 걸친 이웃이 말했습니다. 임 여사, 요즘 달라졌어. 걷는 폼이 당당해졌어. 저는 얼굴을 붉혔지만 속으론 뭉클했습니다. 젊어진 게 아니라 드디어 허리를 펴고 선 기분입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골목 어귀로 자전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준 중고 자전거. 뒷자리엔 우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너편에 멈춰서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은 채 그저 제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빈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하러 온 것 같지도 싸우러 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뒤 지은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더니 자전거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에 핀 난초를 보았습니다. 최 여사가 준 것인데 보라색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갈 집을 찾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찾았습니다. 저만의 집을요. 단순히 이 2층 집이 아니라 더 이상 비굴하지 않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예스라고 하지 않는 저 자신이라는 집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항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가족인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참았을 뿐입니다. 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제 존엄을 담보로 잡히는 일인 줄도 모르고요. 이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이 없는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의 기회일 뿐입니다. 저는 희생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힘들지 않게 제가 다 짊어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등 뒤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거절할 줄 알고 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집은 핏줄이라고 무조건 같이 사는 곳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그건 양심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독거노인이 될지언정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제 지갑만 쳐다보는 사람들 틈에 있느니 혼자 따뜻한 국을 마시며 구름을 보는 게 낫습니다. 셋째, 뒤늦은 각성이 평생의 잠보다 낫습니다. 67에 깨달은 게 좀 늦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남은 10년, 20년을 병상에서조차 자식 걱정하며 살았을 겁니다. 진짜 노후 대책은 돈이나 자식이 아니라 혼자서도 꼿꼿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 저는 천천히 걷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미나리 한 단을 사고, 서점에 들러 수필집을 사고, 집에 와서 국수를 말아 먹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 준비한 밥상 앞에서 억울함도 가식도 없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67살 임순자입니다. 평범하고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이곳은 나의 왕국이고 나의 집이며 나의 삶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있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창밖바람이 참 좋습니다. 창문을 닫고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드디어 밥맛이 꿀맛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 헌신한 어머니가 딸 부부에게 버림받고 결국 문을 걸어 잠근 이야기. 누군가는 너무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무조건 퍼줘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족쇄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